신경계 관련해서 두 번째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족보행 동물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추후에 직립 이족보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감각신경 중에 척수와 연결된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왜 이쪽에 연결되어 있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가 사족보행을 할 때 뭐 이렇게 다녔겠죠? 이때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감각을 받아들일 땐 지금 어디서 받아들여? 우리가 사족보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죠? 모든 감각은 등 쪽으로 오지 않아요. 물리적이던 아니면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모든 자극이 다 등에서 오잖아요, 그죠? 등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운동을 할 때는 어디로 가? 앞에 있는 팔, 앞에 있는 다리로 가겠죠, 그죠? 즉 우리는 진화적으로 사족보행을 했기 때문에 등 쪽에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배 쪽에서 운동하도록 진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 생존에 유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은 등 쪽으로부터, 운동신경은 배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유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감각신경들이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많은 수의 감각신경이 다발처럼 이렇게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다발을 근이라고 하거든요. 몸 뒤쪽에서 들어가는 신경다발이다 라고 해서 이 다발들을 우리가 후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감각신경은 후근을 통해서 이렇게 척수로 연결이 되고요. 운동신경들은 척수 쪽에서 배 쪽 방향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다발이라고 해서 전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이야기를 왜 언급하냐면요, 여러분이 문제를 접하다 보면 보기를 감각신경은 배 쪽이다 등 쪽이다 라고 안 쓰고 후근은 감각신경이 주로 있다 또는 전근에는 주로 운동신경이 분포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유리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자, 일반적인 감각의 수용 말고 이제 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척수와 관련된 척수 반사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특히 무릎 반사 또는 뾰족한 것 찔렸을 때 반사 또는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일단 반사를 이야기하기 전 일반적인 반응을 봅시다. 일반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은요, 일단 우리는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척수는 그림상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단면으로 봤을 때고 척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신경, 운동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자극과 반응을 할 텐데, 감각신경을 A, 척수를 B, 뇌를 C, 운동신경을 D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은 A에서 수용한 자극을 척수로 옮긴 다음에 되뇌에서 판단해서 다시 척수로 주고 이 척수가 운동신경에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긴박한 상황에서는 물론 이 과정이 거의 1초에서 2초밖에 걸리지 않아. 짧죠.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1, 2초 길단 말이야. 0.5초로 단축하면 살 수도 있는 걸 1, 2초로 느렸을 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뾰족한데 찔리거나 또는 크게 화상을 입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생존을 위해서 척수 반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뾰족한 것과 뜨거운 것 또는 무릎 반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이런 반사의 경우에는 A, B 그리고 C 대뇌로 가서 판단하고 다시 척수로 주는 게 아니라 척수가 바로 판단해서 운동을 시켜. 바로 운동을 시킨 다음에 뇌가 인지하게 됩니다. A, B, D 이렇게 3단계로 하면서 시간을 단축해. 그러면 생존율이 높아지겠죠.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을 단축했다고 해서 대뇌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걸 만졌어. 이렇게 우리 교과서 그림처럼 뜨겁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손을 떼요. 일단 뗀 다음엔 한 1초 정도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것에 대면 우리가 시원한 느낌이 오히려 날 수도 있습니다. 대는 순간 척수에서 손을 떼게 하고 그 다음 뜨겁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 행동을 처하죠. 이때 행동을 취하죠. 이때 우리가 뜨거운 것을 손을 떼라고 척수에서 판단을 해서 뗐지만 대뇌로 정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척수 반사가 일어나도 대뇌로 정보가 자극에 대한 정보가 간다, 제공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죠? 감각 정보는 뇌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것을 만져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바로 척수에서 근육을 수축시키더라도 그 다음에 또 체크하실 거 근육이 이렇게 팔이 들리려고 하면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봐봐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운동 뉴런이 여기 이두근에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삼두근에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이쪽 앞쪽 근육을 이두근이라고 해요. 그냥 이름 몰라도 돼요. 이 뒤쪽 근육을 삼두근이라고 합니다. 봐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척수 반사, 특히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근육은 수축한다. 맞아요? 이완한다. 맞아요? 둘 다 맞아. 왜냐하면 팔이 이렇게 들리려면 이두근은 수축해야지. 삼두근은 이완해야지. 그지? 그냥 근육이 수축한다 라고 묻는다면 근육이 수축하기는 해. 수축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두근이 수축한다 또는 이 여기를 기호로 기역이라고 하고 기역이 수축한다 이런 식으로 해둘 것입니다. 수능 문제나 이런 데서 만약에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수축이 일어나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하나 문제와 관련해서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어렵진 않은데 많이 틀리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사까지 했어. 그런데 하나 놓친 반사가 있지. 무릎 반사. 무릎 반사는 왜 생존과 관련돼요?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척수 반사 중에 척수랑 연수가 조금 연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크면서 잃는 반사가 하나 있어. 뭐냐면 젬젬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젬젬 반사. 뭐냐면 애기들 손,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막대기 같은 거 쥐어주면 바로 어떻게 해요? 애기들은 손을 이렇게 바로 이 막대기 같은 거 손을 잡아주면 바로 이렇게 쥐어. 이거는 애기들한테 있는 반사입니다. 지금이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워낙 괜찮죠. 그런데 뭐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애기들이 살만한 환경은,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환경은 좋지 않아서 유아 때 많이 죽었습니다. 낙상 이런 게 많았는데 애기는 떨어질 때마다 뭘 반드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잡으면, 그래서 애기가 떨어지더라도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애기가 되었을 때 잡게 되면 안정성이 확보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젬젬 반사가 있는 게 생존율이 더 높다라고 가설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없어지진 않지만 어렸을 때 필요한 반사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업할 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몸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5등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8등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를 기준으로 비율이 머리의 비율보다 몸의 비율이 더 크잖아요. 근데 애기들을 보면 2등신일 수도 있고 3등신일 수도 있어. 머리의 비율이 훨씬 크단 말이야. 그래서 애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누웠을 때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애기를 앞으로 눕히면 갓난애기는 질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릎 반사가 필요해. 애기가 서 있다가 걷는다든지, 또는 애기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을 때, 그럼 애기 얼굴이 이렇게 땅에 처박히기 좀 무거우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면 질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릎이라고 할게요. 애기는 더 잘 일어난다. 무릎 반사. 무릎이 꿇게 되면서 땅에 닿으면 무릎이 닿는 순간, 이 부위에서 닿는 순간 이 척수 반사에 의해서 다리가 퐁 하고 펴져. 다리가 쭉 펴지게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그냥 만약에 계속 꿇고 있으면 얼굴이 처박힌 채로 죽겠죠? 그런데 무릎이 닿는 순간 무릎이 퐁 하고 펴지면 얘가 무릎이 쭉 하고 이렇게 펴지면 무릎이 펴지면서 아기의 몸이 이렇게 똑바로 누울 수 있게 변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네. 무릎이 닿으니까 무릎이 펴지면서 아기 몸이 이렇게 돌게 되고 이렇게 누울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펴지진 않겠지만 다리가 펴지면서 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존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제시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무릎 반사가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반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신경계의 구성, 개념도라고 해서 제가 그려드린 거 있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구멍을 뚫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나오네요. 말초신경계는 뇌신경 12쌍이랑 척수신경 31쌍으로 되어 있다. 즉 이 말은 뇌랑 연결된 신경, 말초신경, 척수랑 연결된 말초신경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만 딱 보면 봐봐요. 여러분도 착각하겠죠. 이거 중추신경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뇌에 이렇게 연결돼서 뻗어나와 있는 신경들, 또 척수랑 연결돼서 뻗어나와 있는 이 신경들을 뇌신경, 척수신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심상 누력은 아까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는 의식적 골격근 반응을 조절하고 자율신경계는 간내, 중내, 연수의 조절을 받아서 내장, 혈관, 분비샘, 소화, 호흡, 순환에 대한 호르몬 분비에 대한 이런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가끔 질문에 이런 게 나와. 자율신경계는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틀려. 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건 맞죠. 그런데 간뇌, 중간뇌, 연수와 같은 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뇌의 지배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보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이제 우리가 학습할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잠이 오겠지만, 먼저 교감신경의 뜻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런 것을 뜻해요. 교감신경의 또 다른 이름을 싸움, 도망 신경이다 라고 이야기해. 싸우거나 도망칠 때처럼 격정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발휘될 때 유리한 신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sympathetic 이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이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마 동적이다 이런 뜻일 거거든요. 제가 휴대폰으로 한번 켜가지고 정확한 외국인의 발음을 읽혀드리겠습니다. 제 발음은 구리니까요. sympathetic 이라고 합니다. sympathetic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연습하시면 돼요. 이 단어 알고 있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영어 풀 때. 그죠? 교감신경은 영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교감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미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부교감신경은요 라고 하면 우리 부라는 의미의 para라는 게 들어가. 그래서 parasympathetic이라고 하면 이게 아마 부교감 신경이 될 것입니다. 얘 주는 에너지의 보존하는 것에 목적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동적이고 싸움, 도망에 관련되어 있다면 얘는 에너지의 보존과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요걸 알면 교감, 부교감신경의 특성을 조금 알 수 있거든요. 먼저 구조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 뇌가 있고 척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교감신경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과서 77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감신경들은 주로 척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에 신경절 이전 뉴런, 우리 배웠죠?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도 하고, 이 시냅스보다 앞에 있는 뉴런이 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어. 그럼 부교감신경은요? 부교감신경은 대부분 연수나 중뇌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공과 관련된 게 중뇌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뇌가 동공이랑 홍채 반사의 중추라고 했죠. 이거 말고는 거의 다 연수에서 연결되어 있다. 꼭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은 대부분 연수 쪽에 연결되어 있고 교감신경은 대부분 척수 쪽에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감신경을 조금 밑에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선생님 그림 앞에 걸 보자. 교감신경, 자율신경에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고 했고, 얘는 흥분, 얘는 조금 안정, 에너지 보존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구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세포의 구조가 약간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죠. 구조.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다.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아. 그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제가 어릴 때 했던 생각입니다. 지금 부교감이란 직책이 없는데 지금 부교감은 약간 교무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부교감처럼 이렇게 불렀는데 교장 선생님 밑에 교감 선생님, 그 밑에 부교감 선생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선생님들끼리 좀 평등한 느낌이 강한데 물론 이제 나이나 연차에 따라서 다르지만 선생님 어릴 때는 뭔가 계급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교감 선생님 아들이랑 부교감 선생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이 동갑이었어. 근데 뭔가 부교감 선생님 아들이 교감 선생님 아들한테 약간 약하게 약간 부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뭔가 교감 아들은 더 세고 커 보였고 부교감 선생님 아들은 자꾸 약한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야.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야 정상이긴 하지만 애들인데 이제 예전에는 약간 그런 보수적인 이상한 꽉 막힌 꼰질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계급 사회 같은. 그래서 쌤은 이거 외우기가 쉬웠어. 갑자기 이게 외우기가 쉽다고요? 왜요? 봐봐.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이다. 교감 선생님 아들이 부교감 선생님 아들보다 세다. 약간 이렇게 기억했어. 그러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 밑에 있는 이 신경절 이후 뉴런은 크고 길고 부교감 선생님 밑에 있는 이 신경절 이후 뉴런은 작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교감 아들이 부교감 아들보다 세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냥 자주 보면 외워지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 뭐 다양한 이야기를 섞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시냅스에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요. 이게 축삭의 말단이고 요게 가지돌기라고 했을 때 신경 전달의 경로 기억나십니까? 단계. 전도가 오면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양이온 통로를 열어서 전도가 이어지도록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때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제가 적어만 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배울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 생명과학 1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배울 것 같아. 아세틸 콜린이라는 물질, 그 다음 노르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통용됩니다. 거의 얘네가 거의 쓰이고, 이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있어. 다른 이름이 노르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흥분했을 때, 싸울 때, 통증을 느낄 때, 이런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잖아. 그지? 얘는 아세틸콜린은 신호 전달의 목적이 있고, 얘는 흥분, 이제 또 강한 조절에서 조금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시냅스 사이에는 빨강색으로 주황색으로 표현할게요. 시냅스에는 모두 아세틸콜린 제가 적을 때 A, C, H 이렇게 적어도 된다 그랬죠. 그죠? 노르아드레날린은 N2로 적을 수 있다라고 옛날에 수업 때 얘기했는데 혹시나 필기해 둔 사람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신경절, 시냅스에서는 항상 아세틸콜린들이 이렇게 역할을 해줍니다. 신경전달 물질로서 대부분. 또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뉴런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신경 전달을 목적할 때는 보통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그런데 강하게 흥분시켜야 할 때, 즉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뉴런 말단에는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크게 차이점 두 가지 보자. 신경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신경, 체성신경계, 수의근을 움직일 때도 여기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신호전달이 목적이잖아. 얘도 신호전달이 목적이니까 아세틸콜린. 얘도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운동신경이든. 그런데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말단에서도 신경절 이후뉴런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나, 우리 흥분시키거나 강한 자극을 줘야 되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뉴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돼. 요거까지 아시겠나요? 오늘 한 거 정리를 해봅시다. 많은 내용을 했지요. 이제 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거 말고 신경절 전근과 후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근은 앞에 배 쪽이라 그랬죠. 이거는 운동신경이 다발로 있고, 후근은 감각신경이 다발로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신경 전달 과정에서 반사의 경우,
특히 척수 반사의 경우 척수가 바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감각신경에서 척수의 연합 뉴런으로 갔다가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는 이러한 짧은 경로로 이루어지고, 이때도 뇌로 정보는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우리가 크게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율신경계에 교감과 부교감이 존재하고, 교감신경의 특징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다, 부교감신경의 특징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다 라는 특징이 있었고, 여기 각각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뭔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아세틸콜린, 신호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한 신호 자극을 위해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수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건, 아세틸콜린이 근육의 골격근에 직접 분비되면 골격근의 근육을 수축시켜요. 이거 하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습니다.